시작. 한국에서 작은 행복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평범한 여성 지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아남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나 스스로에게 떳떳한가를 되묻는 것이 저의 삶의 원칙이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성공, 명예, 부를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내 곁에 작은 기쁨과 사소한 행복, 그리고 나 자신에게 떳떳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남들의 시선과 평가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늘의 구름, 벚꽃 흩날리는 거리,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과의 대화마저도 저에겐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거창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작은 순간순간 흘러가는 그 미소와 기쁨, 미묘한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 때로는 답답하고 숨막힐 때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딸, 며느리, 아내, 엄마, 이름 앞에 여러 수식어가 붙지만 그 모든 역할과 상관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남들 보기에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용기 내기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제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나만의 행복을 찾게 해줬던 것 같아요. 수많은 날들, 수많은 고민 끝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행복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아이가 해맑게 웃어줄 때, 내가 만든 작은 음식에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줄 때,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고 따뜻한 담요 속에 누워 소소한 하루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치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행복은 커다란 성공이나 인정이 아닌 나와 내 주변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피어나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저는 단 하루를 살아도 늘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 못한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팔짱을 끼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강인함을 저는 세월과 경험 속에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펼쳐질 저의 이야기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우고 겨웠던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과 일찍 찾아온 어른의 책임. 저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또래 아이들처럼 밝고 걱정 없이 지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든 일을 하시느라 집에 계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동생들을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하고 동생들의 숙제까지 봐주는 게 익숙해진 시절이었죠. 주변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풍 가고 학원도 다니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때 저는 장을 보고 동생 손을 잡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하루 중 가장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도 늘 머릿속 한켠에는 오늘 저녁에 반찬으로 뭘 해야 하지? 동생들이 잘 자고 있나? 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터에서 힘들게 돌아오는 모습에서 어린 마음에도 내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기보다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행동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도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고 혹시라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아갔죠. 반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조직력, 책임감, 배려심 같은 성향들이 제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 같기도 합니다.
남의 마음을 빠르게 캐치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묵묵히 먼저 다가가곤 했던 어린 시절의 나는 항상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동생들이 아플 때면 밤새 곁을 지키고 엄마를 대신해 위로의 말을 건네곤 했죠. 그 덕분에 가족끼리 서로를 더 끈끈하게 의지하고 작은 기쁨에도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또래 친구들이 놀이동산을 간다는 이야기들이 부러웠지만 저는 시장에서 심부름을 하고 가끔은 밥값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 덕분에 남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느낀 가정의 무게, 그리고 꿈을 이루기보다는 현실에 밀려 작은 소망조차 접어두어야 했던 그 시절은 때로는 서글프기도 했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믿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각오와 더불어 누굴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든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근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무게감에 짓눌린 채 살아온 경험이 앞으로의 인생을 사랑하며 새로운 환경과 도전 앞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토대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아픈 추억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힘이 드는 귀한 자양분입니다. 매니 예상치 못한 인연, 남편과의 만남, 그리고 인생의 큰 결심. 삶의 고단함이 어느 정도 당연해진 어느 날, 저는 우연처럼 다가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옷가게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늦여름 오후 한 청년이 가게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 어딘가 부끄러워 보이며 옷 몇 벌을 고르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고 인근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그가 저희 가게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차츰 저에 대한 소식이나 소소한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저와는 많이 다른 세상에 위치해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어떤 순간에도 저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고 난 밤,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찻집, 공원 등을 함께 거니며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듯 닮은 인연은 깊어졌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준 역시 저와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갈림길을 내밀곤 합니다. 연애가 한창 진행될 무렵 저는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겁도 났지만 서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혹여 그가 돌아설까 두려우면서도 서로의 신뢰를 믿어보기로 했죠. 서준은 예상외로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섭겠지만 우리 함께 잘 헤쳐나가자. 내가 책임질게. 단 한마디에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작지만 소중한 가정을 만들기로요. 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쯤은 두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양가 부모님의 가치감 자르 반응은 매우 냉랭했고 걱정과 배척이 섞인 시선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떳떳하게 자신의 사랑과 책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랜 꿈이 없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그 인연은 지나고 보니 운명처럼 당연하게 내 삶에 들어왔고
저는 처음으로 인생에서 내 선택을 용기 있게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준과의 만남, 그리고 함께 내린 인생의 결정은 당시엔 두렵고 막막했지만 뒤돌아보면 제가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만 해도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순진한 용기를 품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의 시선, 가족들의 싸늘한 반응, 무엇보다 시댁의 노골적인 반대 속에 저는 이미 환영받지 못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죠. 시댁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단 한마디, 우리 집안엔 이런 며느리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는 말이 저를 한순간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오로지 배경과 스펙만으로 저를 평가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혼 초반, 저는 가정의 일원이 되고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시어르신을 공경하며 명절이면 밤늦도록 음식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해도 원래 이런 게 당연하다, 혹은 다른 며느리였으면 이렇게까지 안 시켰을 거다 라는 이야기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일상이 시험대였고 한 번의 실수나 태도 변화조차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제 편이어야 할 남편마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애 시절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했던 서준은 결혼과 동시에 부담감에 짓눌렸는지 점점 시댁의 시선에 동화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속상함을 털어놓으면 조용히 듣다가도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제 탓으로 돌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갔고 삭막한 하루를 견디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크고 작은 모임 때마다 저를 대놓고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발을 붙이다니. 네가 입은 옷 머리 모양 하나하나 다 촌스럽다. 다른 집 며느리 봐라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하니. 등등. 차디찬 말들은 제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어느샌가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한심해지고 웃음도 점점 사라져갔죠. 시아버지마저 표정은 굳게 닫혀 있었고 함께 식사할 때면 제게 질문 한마디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밥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끝낸 후에도 항상 조심스럽게 숨죽여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에만 지탱되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친정에 기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을 털어놓을 곳조차 없어 외로움이 더 깊어졌죠. 밤이 짙을수록 행복해지겠다 다짐했던 결혼 초의 다짐이 부질없는 몽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엔 늘 나는 왜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할까? 나라는 사람은 언제쯤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허탈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심지어 딸을 임신하고 낳아도 저에 대한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준의 아내, 손주의 엄마로만 존재해야 하는 재산. 고유의 이름과 색을 지울 만큼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렸던 결혼 생활. 그것이 바로 제가 살아낸 원하는 것과는 너무도 달랐던 결혼의 민낯이었습니다. 차의 전상은 눈물 속에 아이를 낳다. 뒤섞인 기쁨과 슬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 설렘, 두려움, 불안, 그리고 뿌리 깊은 외로움까지 짧은 한순간에 온갖 감정의 폭풍이 몰려왔죠. 우선 무엇보다 내 안에 누군가가 자라고 있다는 신비로움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환영받지 못한 처지, 시댁의 냉대, 남편과의 거리감, 새로운 생명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임신 초기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밀려드는 입덧, 잘 먹히지도 않는 밥, 소화도 잘 되지 않아 구역질이 계속됐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정서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시댁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고 저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혼자서 거의 집안일을 다 하면서도 정작 칭찬 한마디, 따뜻한 말 하나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임신한 상태로 시댁의 일까지 도맡아 하며 모든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는 네가 임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다 며 쓴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퇴근한 남편을 위해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편은 점점 더 말수가 적어졌고 함께 미래를 그리던 시절과는 달리 나도 힘들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보자는 말만 건넸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게 지나갔습니다. 혼자 방에 남아 창밖을 보며 내가 정말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몇 번이고 마음속에 던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어째서 나만 제자리에 머물고 세상에서 점점 더 고립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가정과 행복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때로는 이 선택이 옳았을까라는 회의감마저 밀려왔습니다. 임신 후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몸은 이전보다 훨씬 불편해졌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잠을 잘 때도 한 번에 푹 자는 날이 없었습니다. 밤새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할 때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나를 통해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한참을 뒤척이기도 했죠. 그 무렵이 되자 시댁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외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첫 손주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직접 배에 손을 얹고 태동을 느끼며 우리 집에 복덩이가 왔다며 은근히 기대를 비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조차도 저라는 한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의 아이를 넘어 우리 집 핏줄을 향한 것이었기에 시종일관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오자 두려움은 더 짙어졌습니다. 산모로서의 긴장, 출산에 대한 공포, 산후의 삶에 대한 막연함.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출산이라는 결정적 경험을 가족 누구와도 온전히 나누지 못할 거란 고독감이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돼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끝까지 반드시 이 아이를 품어야 한다는 책임감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의 순간이 왔습니다. 진통은 상상 그 이상의 아픔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몇 시간씩 이어지는 진통을 혼자 견뎌내야 했고 남편은 한참 뒤늦게 도착해 표정만 어둡게 지켜볼 뿐 별다른 위로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잘 버텨야 한다는 말만 전했지 누구도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아픔이 극한에 달하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받아낸 순간 큰 울음소리가 병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오랜 외로움, 아픔, 두려움이 한순간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피곤해 지친 몸이었지만 아이를 내 품에 안아 올린 순간 예사라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겠다는 각오가 들었습니다. 산후 첫날, 병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다니 복받은 일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향해서는 회복되면 바로 집안일 도와야 한다고 재촉해 서운함이 컸습니다. 남편 역시 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잠시 감동하는 듯 하더니 이내 휴대폰에만 시선을 주더군요. 그런 풍경 속에서도 아이를 품에 안고 말없이 아이 얼굴을 바라보며 제 존재 가치, 어머니로서의 삶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은 말 한마디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수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육아, 잠들지 않은 밤, 끝없는 산후통. 육체적으로도 고됐지만 저는 늘 내가 아이의 유일한 세상이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이만 데려가서 안고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건네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물어보거나 칭찬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구나 친정 가족들과 따뜻하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나 엄마로서의 고민을 나눌 수도 없었기에 내면의 힘듦은 더 깊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있나, 이렇게 외롭고 힘든 가운데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아이의 표정, 손가락을 꼼지락대는 움직임, 숨을 고르는 소리 하나하나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아이의 미소 하나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고 작고 보드라운 손을 쥘 때마다 세상 그 어떤 따뜻함보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면서 그래,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야지 라는 다짐을 매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가족의 사랑과 응원을 오래도록 받지 못했지만 아이에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기꺼이 안아주고 웃으며 아껴주는 모습을 볼 때면 때론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반면 아이가 없는 순간에는 여전히 집안에서 제 존재는 그저 손주를 낳은 며느리에 머물렀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나는 과연 무엇일까? 이 아이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을까?를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제게 기쁨이자 축복이었지만 매 순간이 온전히 행복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복과 함께 체간이 휘몰아치는 외로움, 두려움, 생경한 감정에 휩싸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출산 이후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릴 것처럼 약해졌지만 아이의 존재 하나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옅게 미소를 지어줄 때마다 내가 이 아이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이 되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누군가의 딸, 며느리, 아내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엄마라는 새로운 길을 스스로 닦아나가야 했고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아이만 있으면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밤, 잠 못 이루는 새벽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다짐했습니다. 네가 있어서 나는 버틸 수 있어. 네가 내게 준 기적이 바로 이 삶이야. 부디 아이만이라도 나처럼 외롭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길 늘 바라며 매일매일 어머니로서 한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서 가장 눈물겹고 힘들었던 시간이자 동시에 가장 벅찬 희망이 움튼 바로 그 순간 나는 아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품에 안으며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부당함, 금쪽 며느리의 등장과 깊어진 상처.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힘겨운 산후의 시간도 지났지만 저에게 평온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제 존재에 대한 평가와 비교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변화는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 미나는 외모도 빼어나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데다 번듯한 회계사로 직장에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미나가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온 날, 저 역시 설렘보다는 묘한 불안감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댁 식구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완벽한 며느리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미나의 집안 환경, 직업, 학벌, 매너 등 그녀의 모든 것을 극찬하며 저와 비교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인재가 들어올 줄은 몰랐다. 네 언니랑은 사뭇 다르지 않니? 미나는 참 똑부러지고 야무지다. 라는 칭찬이 연이어 터졌고 미나가 뭐든 하면 박수와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더욱 투명한 존재로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일상적 상황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와 미나에 대한 칭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면 제가 아무리 일찍부터 준비하고 노력해도 미나는 실속 있고 일도 잘 도와준다 라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갑자기 제가 하는 일에는 잔소리와 불평이 쏟아지고 미나가 잠깐이라도 부엌에 있으면 시어머니는 미나는 안 해봐도 남을 배려할 줄 안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안에서 제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이는 없었고 심지어 남편마저 예전처럼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사교적이고 센스 있으며 어딜 가든 주목받는 사람이었지만 저는 소극적이고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더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 친척 모임 자리에서는 아예 제 바람 앞에 미나와 비교해서 네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자며 티 없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큰딸을 키우며 숨가쁘게 살다 보면 언제나 미나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나와 상의하지 않고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집안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모두 미나의 손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구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있거나 가족들이 모두 모일 때면 일부러 뒷정리를 맡으면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점점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며느리로서의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자괴감이 쌓여갔습니다. 심지어 남편 역시 미나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불편하거나 상처받은 내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나가 얼마나 똑똑한데 너도 좀 닮으려고 노력해봐. 얼른 능력 갖추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돼. 같은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친척 결혼식이 있을 때도 저는 항상 빚쟁이였습니다. 미나가 있으면 집안의 주인공은 늘 그녀였고 저는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미나 역시 처음엔 친절하게 대해주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집안 예절이나 의례에 대해 일부러 조언하는 척하면서도 말끝마다 제 생각엔 좀 더 현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모님이 잘 몰라서 그런가 봐요. 같은 말을 태연하게 뱉었죠. 가족들 앞에서는 제가 실수하거나 버벅일 때면 슬쩍 미소를 짓거나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모른 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비교와 무시는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나를 두고 내가 이런 동생을 본받아야 한다. 미나는 뭐든 척척 해내니 우리 집안의 보배라며 기세등등하게 미나를 칭찬했습니다. 반면 저에겐 일 하나 제대로 마무리 못한다. 남편 내조도 부족하다며 잔소리만 늘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서도 저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시댁의 재정 관리, 집안 행사, 심지어 손주의 교육 방식까지 모든 것이 미나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제는 미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며 공공연히 저를 배제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난 우리 두 번째 며느리가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다 고 자랑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가정의 진짜 일원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좌절은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시댁에서 대대적으로 상차림을 하게 됐는데 저는 평소처럼 모든 준비를 꼼꼼히 했지만 미나가 마지막에 간단한 장식을 하나 얹자마자 역시 센스가 남다르네. 우리 미나는 다르다. 며 모든 주목이 그녀만을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 자신이 초라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딸까지도 미나 이모의 도움을 받거나 조언을 들을 때면 우리 집안 사람은 역시 미나 이모가 최고라고 말하곤 했고 시어머니 역시 손녀에게 미나를 본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집안 행사나 명절 때에도 당연한 듯 뒤치락거리만 맡고 있었습니다. 손님 치르기가 끝나면 홀로 남아 치우면서 나는 이 집안에서 단순히 일하는 사람일 뿐일까? 나는 허탈함이 더해졌습니다. 미나의 존재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고민이나 서운함을 토로할 기회조차 점점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고민을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지 마. 네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머님도 인정하실 거야. 라며 관심이 점점 식어갔습니다. 돌아보면 남편의 모습에서도 이미 며느리 둘 중 누가 더 낫다는 식의 견별과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갈수록 저의 자존감과 정체성, 존재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 이 집에 남아있는 걸까? 내 딸이 혹시 나처럼 지워진 존재가 될까 두렵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그럴 에너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점점 무표정해지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대화 때조차 표정 관리에만 급급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오랜 인내와 희생이 당연한 듯 치부되고 저의 역할은 점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나마 제 아이만이 저를 엄마로 불러주고 따뜻하게 안겼지만 아이조차도 종종 외가는 이모를 칭찬하는 말을 듣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서러움마저 밀려왔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식간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챙김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 저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명절 아침, 부엌에서 홀로 일을 마친 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 속의 제 얼굴이 유독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에는 모두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저만이 어딘가 굳어 보였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촬영되는 단체 사진에서도 카메라 렌즈는 언제나 미나를 중심으로 맞춰졌고 저에게는 형식적인 자리만이 주어졌습니다. 미나의 집안과 저의 친정 집안의 여건이 비교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공개적으로 미나 집은 똑똑하고 부유해서 배우는 점이 많다며 저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실하게 사니 다행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친정 식구들까지도 모임에 올 때마다 미나의 집과 재산, 학력, 사교성까지 비교 대상으로 삼으며 이야깃거리를 삼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 미래와 기대에 관한 얘기를 할 때면 앞으로 집안의 중요한 일이나 손주 교육은 미나에게 맡겨야겠다며 제 존재와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이가 유치원에 진학할 때에도 시어머니는 모든 교육 진행을 미나에게 맡긴 채 저에게는 자질이 부족하다며 돌려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 교육에 관한 대화에도 저는 끼지 못하고 미나의 의견과 방식만이 존중받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가끔은 너무 답답해서 혼자 집 앞 공원에 나가 숨을 돌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부는 계절 속 어리지절 동생들을 돌보며 짧은 행복을 착안했던 그때처럼 잠시 자연의 기대에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지만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친구 하나조차 곁에 없었고 사소한 고민도 나누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소극적인 태도만 남았습니다. 아이 역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가족 모두가 미나에게 쏟는 관심을 더 자주 접하게 되었고 속상함을 얘기해도 아무도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성장통을 겪는 아이 앞에서 엄마로서 위로하고 싶어도 저 스스로가 위로받지 못하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아이의 생일조차 시댁에서는 미나가 파티를 준비했고 저에게는 통선 하나도 어떻게 고르는지 미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존재감도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과 인내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안을 돌보고 모두의 요구를 맞추고 숨죽여 조용히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냥 참고 사는 게 답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속하지 못해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지하거나 응원해줄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금쪽 며느리는 시댁의 자존심과 기대,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가족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누가 봐도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의 꾸준히 일, 덩어리진 책임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저는 공주도 금쪽도 아닌 비교와 평가의 잣대 아래 살고 있는 하나의 투명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고 어느샌가 저 자신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처럼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왜 가족의 관심사 바뀔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에게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더 야무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더라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될까? 하는 자책과 후회가 반복됐습니다.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다 보니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작은 실수에도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미나는 실수를 해도 서툴러도 귀엽다, 금방 배울 거야 라며 감싸줬지만 저는 비슷한 실수에도 철저히 지적당했습니다. 잘 하려고 애썼던 순간들조차 진작 이랬어야지, 이제야 좀 며느리답다는 피상적인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이따금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며 결혼 전에 나에게 돌아가 한마디 건네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던 그 순간에도 무너진 자존감과 외로움, 그리고 아이와의 소중한 추억이 가슴에 맴돌았죠. 버텨라. 너는 분명 의미 있는 존재야. 남들과 같지 않은 모습이어도 너만의 색을 잃지 마. 그러나 현실은 점점 더 냉혹했습니다. 시댁의 금쪽 며느리 열풍,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실망만이 쌓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가장 많은 가혹한 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함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내 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으로 우뚝 선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아직은 멀고도 막막한 꿈이었지만 그 꿈 하나만큼은 부디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 긴 그림자 같은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새로운 햇살이 비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느 순간부터인지 저는 점점 더 깊은 바닥에 가라앉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미 시댁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나날들이 길어졌지만 어느 날부터 그 고통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무시와 비교,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모욕과 부당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분위기는 유난히 냉랭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서로를 칭찬하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저는 옆에 있으면서도 이 집의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이질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어느 날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쑥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둔하냐? 네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나? 미나 좀 배워라.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미나가 부드럽게 괜찮아요. 이모님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비아냥거림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웃어넘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론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모욕이 쏟아졌습니다. 단지 일을 서둘러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음식에 간이 약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기력을 잃은 제가 너만 제대로 하면 집안 분위기도 좋아질 텐데 라는 말을 듣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미나의 작은 실수조차 귀엽다, 그래도 넌 금쪽이다 라며 감싸는 반면 제가 한 사소한 실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느냐 공개적으로 면박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밤이면 저는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거나 집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답답함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와 자기 혐오가 강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이 모인 날엔 미나의 집안, 미나는 대경까지 들먹이며 너는 역시 우리 금쪽이한테 상대도 안 되지?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갔습니다. 남편조차도 그 자리에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저의 감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돌아와 얘기하면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가족끼리 농담이잖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에 매달려도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정도도 못하면 며느리 자격이 없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일부러 저를 비껴가며 담소를 나누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미나가 가운데 앉고 저는 늘 구석자리를 지정받았습니다. 저의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고 입술은 쭉 다물어진 채 웃음기를 잃어갔습니다. 젊었을 때 품었던 소망, 새로운 가족에서 뿌리 내리겠다는 각오, 모두 한낱 꿈으로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깊은 고통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아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봐줄 이가 없었고 익숙했던 생활조차 점점 더 버거웠습니다. 딸아이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해졌고 혹여 내 아이마저 나와 같을까 두려워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자존감은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한 번씩 화장실에 숨어들어 조용히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끊겼고 서로의 감정은 벽 너머의 세상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바쁘다며 집안의 갈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조금만 더 참자 라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점점 제 자리는 오직 의무감과 체념만 남아있는 자리로 굳어졌습니다. 가끔은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아침에도 누군가의 애정어린 말 한마디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엔 침묵만이 흘렀고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치우고 알아서 움직이는 어둠 속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가 꿈꾸었던 가족의 울타리는 외려 내게 가장 높은 벽으로 남아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심지어 시댁 식구들만이 아니라 남편의 친구나 직장 동료 모임에서도 가정교육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저분은 복이 많은 거 아세요? 우리 집안 들어와서 등등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저마다 농담처럼 남겼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이마저 집안 어른들에게 미나 이모를 더 따르고 자주 칭찬하는 모습을 보고 씁쓸하고 자책스러운 단종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이한테 어떤 엄마일까? 내 아이도 어른이 되면 나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고 괜히 자신을 책망하곤 했죠. 말문이 막히는 순간마다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존재를 숨기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금쪽 며느리 미나의 생일을 화려하게 준비했습니다. 손님 앞에서 미나야,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더 환해졌어. 라고 떠들고 다른 며느리들은 그냥 조용히 뒤에서 일만 하면 된다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쌓이고 쌓인 모욕과 불공정함에 결국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바라보며 이대로 견디기만 하다가 내 인생은 모두 사라져버리겠구나. 나는 깊은 우울감에 잠겼습니다. 애써 괜찮다고 어차피 며느리의 삶이란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비명은
날카롭게 피어올랐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속으로만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다. 그래도 너 하나만 바라보며 오늘도 참아낸다. 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온 집안의 모든 빛과 웃음이 미나에게 집중될 때 저는 그늘 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웃는 법도 기대하는 법도 잊은 채 살아남는 법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그 깊은 모욕감이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집에 남아있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실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내 꿈과 생각과 감정이 차가운 시선 하나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현실. 그 모든 순간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틴 끝에 결국 마음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무력감, 그리고 극도의 외로움만이 남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상실감, 불공평한 세상에서 오직 의무와 희생만 강요받는 삶, 그리고 점점 무의미해져가는 나의 존재.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고 싶으면서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충분히 확장하고 길고 구체적으로 다룬 7번 항목을 이어서 추가합니다. 그날 밤 억울함과 모욕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한참을 뒤척입니다. 방 안의 불은 꺼져 있지만 내 안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창문에 기대어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 보면 제 인생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 다시금 스스로를 되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잘못 살아 기대와 잣대가 너무 가혹한 걸까? 수백 번도 더 마음으로 반문합니다. 거듭되는 무시와 모욕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조차 제 기분을 먼저 물어준 일은 없었고 오히려 제가 표정이 어둡기라도 하면 이 집안 분위기를 왜 망치느냐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생일이 되어도 준비와 정성은 모두 제가 담당하지만 행사는 온통 미나 이모가 주도하고 손님들의 찬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있노라면 스스로가 투명인간이 되어 사라진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가끔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너질 것 같았지만 의무감 때문인지 하루를 또 버텨냈습니다. 빈 방에서 아이가 잠든 뒤 이불 속에서 소리주게 오는 밤이 익숙해졌습니다. 눈물이 다 마르면 간신히 내일을 살아갈 힘을 남겨둡니다. 저는 가족 안에서조차 늘 시험대에 올려진 느낌이었습니다. 미나가 무언가를 말하면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지만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네 생각은 나중에 듣자. 미나, 넌 어떻게 생각해? 라며 항상 제 의견은 무시당하곤 했습니다. 집안의 금융 문제부터 손주 교육까지 제가 제안이나 걱정을 해봐도 누구 한 사람 진중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존재감은 한없이 약해졌고 처참한 쓸쓸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시댁이 아닌 외부 모임에서도 저만 볼 때면 시어머니가 일부러 우리 며느리는 이런 점이 부족하다며 절 공개적으로 지적하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혼자 먼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더 견뎌야 이 긴 터널이 끝날까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속마음이 이미 닳아 없어질 만큼 상처투성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을 때 저는 점점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져 갔습니다. 예전엔 억울하면 당장 표출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무시당해도 그저 굳은 얼굴로 참고 넘깁니다. 혹여나 아이 앞에서 흔들릴까봐 애써 더 밝은 척 꾸미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네가 있어서 힘내고 있다 고 수백 번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울적함과 쓸쓸함이 나날이 커져만 갔고 이 모든 감정이 또다시 깊은 밤 결코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번져갔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는 원망이 수없이 쏟아졌지만 그럴 때마다 어릴 적부터 배워야 했던 인내와 책임감이 다시금 저를 주저앉혔습니다. 그래도 어느새 인생의 절벽 끝에서 나는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어쩌면 이몰이나 그 자체로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통의 절정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되어 내 삶 전체를 잠식하는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독을 견디며 언젠가 이 어둠을 벗어나 진짜 나다움을 되찾을 수 있기를 작은 희망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신체와 마음에 쌓여온 고통의 흔적은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이곤 했습니다. 한밤중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데도 속에서 삭히는 울분은 손끝의 맥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식구들의 평가와 비교, 무심한 시선과 잔인한 말 한마디가 한 땀 한 땀 저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제 젊음을 온통 타인의 기준과 부당한 사랑에 맞춰 살아왔다는 자각에 어느새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딸아이가 곤히 잠든 작은 방, 책상에 놓여진 아이의 그림들, 부엌 구석에 무심하게 방치된 내 흔적들까지 모두가 제 분신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이 온통 시어머니와 금쪽 며느리의 칭찬 일색일 때마다 저는 소리내지 못하는 눈물을 삼키며 내가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 있나?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또 이내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만 참자, 아이가 내 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라는 다짐을 마음속에 되뇌곤 했습니다. 가끔 과거 내 어릴 적 모습,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참고 살던 그 작은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 소녀는 결국 지금의 나처럼 남들 앞에서 웃음 짓게 포기했는지 아니면 언젠가 환하게 웃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이만큼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내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이 깊은 바람과 슬픔, 분노와 무기력함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참을성, 책임감, 그리고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내일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 속에서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존재의 이유와 자존을 지켜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쌓인 불공평과 모욕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제 안에는 작은 변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차 마음밭을 채 희망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어두운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문득 내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나? 라는 질문이 떠올랐죠. 남편, 시대, 사회의 기대와 평가가 아닌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참을성만으로 버틸 수 없는 외로움과 분노, 그러나 동시에 이 집안에서 내 존재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의지까지, 그 모든 고통과 다짐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도 출구는 있으니까. 네가 포기하면 진짜 아무도 널 대신해주지 않아.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받을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 걸음 내딛기로 했습니다. 눈물 많던 시절, 부당함에 체념한 채 하루를 흘려보낸 지난날이 분명 아프고 괴로웠지만 그 아픔 위에 언젠가 새로운 봄이 올 수 있기를 그 희망 하나만은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 흔적 위에 제가 진짜 미소 지을 수 있을 날이 온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다시 조용한 새벽을 견뎌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자신에 대한 연민과 용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해져야만 한다고 믿었기에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약하다는 것을 남들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정말로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목소리는 아니라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참다 쌓인 고통이 커질수록 자존심도 미래도 모두 모호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작은 손, 해맑은 눈빛, 엄마, 힘내, 나는 순수한 한마디 덕분에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고통의 절정에서 저는 결국 이 삶을 뒤집고 싶다는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100번, 1000번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라 애써 외면했던 시간들에서 이제는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고 힘없는 저리가 언젠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줄 씨앗이 될 수 있으리라 조용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약한 밤, 저는 늘 아이의 따뜻한 품에 이 오랜 고통과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내 인생이 비로소 나를 위한 것이길 기원합니다. 모든 것을 뒤바꾼 큰 사고, 인생의 전환점.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빠르게 마치고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시아버지와 함께 선산에 있는 조상님 상소에 참배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꽤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최근 시댁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속상함이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로서 그 책임감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치는 풍경은 한가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처럼 말씀이 적으셨고 차 안에 흐르는 어색함은 묘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저는 이 집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라는 느낌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날만큼은 시아버지와 잠깐이라도 속에 쌓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소를 다녀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길가에 정박해 있던 대형 트럭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희 차량과 충돌해버렸습니다. 큰 충격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조수석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를 팔로 보호하려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고 순식간에 귀가 멍멍해지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사고의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저 사람만큼은 다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구급차 안. 저는 어렴풋이 깨어나서야 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과 함께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는 내내 정신이 왔다 갔다 했지만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저를 향해 처음으로 괜찮니? 고맙다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가 마음을 파고들며 많은 감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군가에게 미미한 존재였지만 단 한순간 가족을 위해 본능적으로 내 몸을 내던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미묘하게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깁스를 하고 누워 지내야 했고 시아버지는 수술을 받아 회복이 더뎠습니다. 의외로 이때 집안 사람들은 저에게 아무런 위로도 따뜻한 말도 건넬 줄 몰랐습니다. 수시로 병실에 들러 걱정하기는커녕 이 집 재산과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 상황에서 며느리가 더 착하게 굴었어야 했다 같은 속상한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저의 행동조차 곧잘 폄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마음을 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원에 들르는 횟수와 연락이 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너 때문이야, 네가 안 나섰으면 더 나았을 거다 녀 손가락질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벌써부터 향후 재산과 상속 이야기에 몰두했습니다. 사고는 저와 시아버지만의 일이 아니라 시댁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입지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번져간 겁니다. 정말이지 서글프고 허탈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사건일 뿐이었지만 제 인생에서는 엄청나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입원 기간 동안 저는 내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롯이 책임과 의무로만 버텨온 날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수많은 희생, 그럼에도 끝내 가족을 지키려 뛰어들었던 내 마음, 그리고 그 결과로 가족조차 등 돌리고 나를 걱정하는 이 하나 없는 현실. 병실의 천장만 바라보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진 날도 많았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버텼지만 사실 매일 밤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마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제게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네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 라고 짧게 말씀하신 날, 저는 모든 슬픔이 한순간 치유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꽃병과 그 안에 들꽃들처럼 사소한 배려조차 이전에는 꿈도 꾸기 힘들었던 일이기에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며 한 번은 진지하게 내가 큰 잘못을 했던 것 같구나.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했다. 정말 고맙다.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나머지 가족들은 여전히 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약 네가 없었으면 집안이 더 편했을 거다. 사모가 난 김에 네 역할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주고받았습니다. 병실에 찾아와선 시아버지의 회복 이후 상속과 재산 분할 문제에만 관심이 집중됐고 오히려 저의 희생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절박하게 나를 위했던 그때의 결단조차 그들에게는 남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시간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진정 걱정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줄 사람은 결국 내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타인의 잣대에 갇혀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사고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만큼 이 시간만큼은 내 삶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여다보자는 생각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시아버지와 저 사이에 새로운 신뢰와 연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정의, 희생의 의미,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각오. 그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아픔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큰 사고만큼 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시 삶이 평온해진다면 그 용기와 깨달음을 반드시 소중히 간직하며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해와 극적인 반전. 큰 사고 이후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느꼈지만 진정한 반환은 아주 뜻밖의 순간에 다가왔다.
긴 병원 생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재활치료를 받으며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슬픔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 예상치 못한 가족의 냉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이 모두 사라진 듯한 허탈함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가족들의 태도는 실망스럽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에만 더 민감해진 시댁 식구들은 오후가 될 때마다 병실에 들러 이런저런 재산 계산, 향후 집안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의 곁은 점차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네가 괜히 사고를 만들었다며 책임을 제게 돌리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나날 속에서 저는 어느새 내 자아가 점점 더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오랫동안 미뤄온 그의 눈으로도 부담스러움이 느껴질 만큼 진지한 대화를 꺼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난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며 살았던 것 같다. 사실 나는 좋은 시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저에게 처음으로 진심이 전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랜 침묵 끝에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제게도 예기치 않은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나는 네가 우리 집안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서운한 일, 억울했던 일 다 잊고 앞으로는 네가 삶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집안의 두 채의 큰 집 일부를 내 이름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해왔던 법적 절차, 공증까지 마쳐 놓았고 저에게 직접 그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존재의 무게, 그리고 그 반전에 가져온 작은 용기와 희생의 순간이 기어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저 또한 벅찬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진솔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댁의 나머지 가족들은 이 극적인 반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불붙은 상속 다툼과 원망, 네가 뭘 했다고 이런 자격이 있느냐며 쏟아지는 비난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뻔했죠. 남편 역시 시아버지의 결정을 못마땅해 하며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저는 지난날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저는 내 편을 한 명이라도 얻게 된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심을 할 시점임을 내 마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고와 상속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저는 마침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진심 어린 이해와 신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고 동시에 완전히 새롭게 살아갈 미래에 대한 강한 동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과 무시에 짓눌려 관성적으로만 버티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가두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극단적인 반전은 단순한 재산이나 외형적인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진심에서 비롯된 손길 하나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를 얼마나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깊이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아직까지도 억울하고 미워하는 시대, 끝나지 않은 상속 다툼이라는 현실적인 짐이 어깨 위에 남아있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을 다시 반전시키는 커다란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으리라. 나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걷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목짐내 맞서다. 엄마와 아이의 명예와 새로운 길을 되찾으며 집안의 크고 작은 파란과 예기치 않은 반전이 지나간 후, 그러나 진정한 해방과 명예회복은 아직 멀고도 험난한 길임을 뼛속 깊이 느꼈다. 나는 오랜 세월 고통과 억압,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거듭된 희생과 침묵의 대가는 가족 내에서조차 존엄성을 빼앗기고 아이와 나만의 미래조차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남는 현실이었다. 그 모든 것을 깨닫자 나는 내 인생의 방향키를 반드시 내 손에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버텼던 수능의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올 때가 찾아온 것이다. 이제 모든 결심은 행동으로 바뀌어야 했다. 나는 무엇보다 아이를 지키는 길이 가장 우선이라 믿었다.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은근한 무시와 노골적인 비난, 남편의 냉대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내 존재를 깎아내리고 아이마저 자신의 욕심을 위한 수단쯤으로 여기는 그들의 이기심이 더는 용납할 수 없었다.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나는 내 안의 두려움과 싸웠다. 이대로라면 나와 내 아이, 둘 모두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의 굴레에 갇혀버릴 것이 뻔했다. 마침내 나는 조용히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희생자도 침묵하는 며느리도 아니었다. 우선 나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분 일부를 신중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혼자만의 치밀한 계획하에 집을 팔고 헌금을 손에 쥐기까지 과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긴장감이 넘쳤다. 혹여 집안에서 눈치채고 방해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 한 명에게도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모든 서류와 계약을 완벽히 준비한 뒤 시대 식구들 앞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통보를 건넸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비난, 원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게 향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나기에 주저앉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나는 되겠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와 시댁 모두 나를 원망했다.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다는 내 결정을 그들은 한참이나 인정하지 못했다. 네가 가족을 망친다. 네가 사방팔방 소문은 낼 거냐? 이런 협박과 압박이 이어졌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내 안에는 아이와 미래만을 위한 단단한 각오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는 법적으로도 내 권리를 완벽하게 행사할 준비를 마쳤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의 정신적 폭력과 시댁의 정서적 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모았다. 각종 녹음 파일, 문자와 사진, 친정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확보한 진술서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밟아나갔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법정에서 내 삶, 내 존엄, 지나온 슬픔을 낱낱이 드러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날 수 없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는 내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모든 진실을 밝혔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인간이고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다시 묻고 또 묻는 판사 앞에서도 나는 한 번도 내 신념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 역시 내 진심과 정황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시댁과 남편의 반복된 폭언 및 방인, 지속적인 모욕감과 심리적 억압, 그리고 내가 어떻게 현재 상황에 내몰렸는지. 판결문에는 그 모든 진실이 또렷하게 담겼다. 나는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했고 큰 불이익 없이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동안 밀린 정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로 판정났다. 내 명예도, 아이의 삶도, 더는 남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주권이 내 손에 돌아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내 안의 용기, 그리고 아이의 존재였다. 밤새 뜬 눈으로 아이 옆을 지키며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 고민했던 수많은 밤. 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향한 사랑만큼은 흔들린 적이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세상의 어떤 시선 앞에서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자격을 조금이나마 찾았다. 이혼과 동시에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힘껏 몸을 일으켰다. 집을 정리하며 모은 돈은 내 전 재산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이 돈이 자유와 존엄을 위한 미천임을 확실히 알았다. 친환경적인 작은 빵집을 여는 꿈을 오랫동안 품어왔기에 용기를 내어 작은 가게 임대부터 인테리어, 설비, 재료, 고민행 하사 준비까지 모든 것을 직접 뛰어다니며 차근차근 준비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던 순간마다 나는 다시 심호흡하며 아이와 나 둘이서라도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새겼다. 오픈 첫날 아이와 함께 만든 첫 빵의 향기가 가게를 가득 메웠다.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을 땐 괜히 무모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내 진심은 점차 세상에 닿기 시작했다. 단골이 생기고 어느새 아이가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나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있던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씩 되찾았다. 가장 가까웠지만 가장 아팠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그 모든 눈물, 분노, 절망, 맞서 싸웠던 용기 덕분에 아이와 내 인생에는 새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나는 매일 밤 아이의 방에서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 누구도 내 삶의 궤적을 대신 그릴 수 없다. 엄마로서,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아이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 아직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문득문득 나를 괴롭히곤 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거울을 보며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명예와 자유, 그리고 아이와의 단단한 연대감. 이것이 바로 나와 아이가 함께 새로 태어난 삶의 토대다.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아이만은 절대 내 길을 밟게 하지 않겠다는 각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싶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지난날의 나처럼 고통에 잠겨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용기를 내어 당신의 길을 찾으세요. 그렇게 나는 아이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펼치고 걷기 시작한다. 새로운 삶의 시작, 성공적인 창업과 홀로 서기의 길. 이혼이라는 큰 전환점 이후 내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모든 상처와 추억을 뒤로 한 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억압과 비난 속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이와 나, 우리 둘만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굳은 다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친정의 도움도 한계가 있었고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시아버지의 상속받아 팔았던 작은 집에서 얻은 자본뿐. 이 돈조차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와 아이만을 위한 순수한 미천이었기에 더욱 간절했다. 창업은 늘 마음의 버킷리스트였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향긋한 빵 내음 가득 가게를 꾸리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왔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그 꿈은 구석에 묻혔다. 매일 주방에서 시부모님 반찬을 만들고 집안일에 치여 내 시간을 쓸 수 없었던 시절. 내 재능과 열정은 가족의 기대와 의무에 눌려 빛을 잃었지만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설 차례였다. 처음 부동산을 알아보고 입지 좋은 작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발품을 팔았다. 아이 손을 잡고 여러 번 동네를 누비며 아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빵집 인테리어와 관련된 책을 빌려 밤마다 공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선배 창업자들의 조언을 꼼꼼하게 메모해 두었다.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물을 쏟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작은 공간에 천장을 고치고 벽지를 바르고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과 노동이 들어갔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조차 쉽지 않아 대부분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 나는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하고 직접 현장을 관리했다. 늦은 밤 인테리어 자재로 옮기고 손이 까지고 피곤에 찌들었지만 마치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가게를 완성해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과 간판, 작은 스탠드를 고를 때도 아이의 시선을 먼저 떠올렸다. 빵집에서 팔 메뉴 선정 역시 쉽지 않았다. 수많은 레시피를 찾아 시도하고 실패를 반복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우유 식빵, 이웃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통밀 바게트, 몸에 부담 없는 저당류 쿠키,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수제잼까지 맛과 건강, 실용성 모두를 고려해야 했다. 아이가 직접 반죽을 만져보고 시식하는 모습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에 새로운 보람이 깃들었다. 정식 개업날, 가게는 소박했지만 내 심장은 세상의 그 어떤 축하보다 벅찼다. 아이와 함께 만든 첫 크루아상과 식빵을 진열대에 올려놓는 손끝은 상처투성이었으나 자존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동네에서 제일 먼저 손님이 된 분은 옆집 할머니와 아이 친구 엄마였다. 어머, 이렇게 향기 좋고 포근한 가게는 처음이에요. 나는 인상 깊은 첫 칭찬이 아직도 생생하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동네 빵집. 하지만 나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전부였다.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발효와 굽기를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와 손님 모두에게 건강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천연 재료만을 고집했다.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내밀 때마다 아이가 직접 스콘 위에 잼을 발라드릴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다. 가게. 일상이 익숙해지는 동안 예상치 못한 고난도 많았다. 장사가 잘 되던 날은 잠깐이고 초기에는 적자가 반복됐다. 부담스러운 월세, 치솟는 원자재 가격, 혼자서 가족과 맞서야 했던 시절이 떠오를 때 정신적으로 흔들리기도 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운 뒤 장부를 들여다보며 가게의 미래를 걱정한 시간도 많았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을까? 스스로 되묻는 날도 많았지만 아이를 지키고 세상에 떳떳하게 서겠다는 작은 용기가 나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다. 아이 역시 내 곁에서 늘 기특하게 힘을 보태주었다. 유치원 속죄를 빵집 한켠에서 뚝딱 해치우고 손님에게 씩씩하게 인사하며 엄마를 응원했다. 손님들이 다정하게 웃으며 엄마 도와주는 멋진 친구구나 라고 칭찬해줄 때면 아이 눈빛엔 자부심이 번졌다. 이런 모습은 내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의미를 불어넣었다. 조금씩 입소문이 퍼져 새로운 손님이 하나둘 찾아왔다.
SNS에 아이와 만든 빵 사진을 올리자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건강한 천연 발효빵, 유기농 재료로 만든 쿠키와 케이크가 이웃 사랑방처럼 회자되었다. 양손 가득 빵을 안고 가던 첫 단골 손님. 봉사단체에서 주문을 맡기러 온 이웃. 학부모 모임을 위해 케이크를 예약해준 분들. 한 명 한 명의 손길과 인연이 내 삶에 새 힘을 불어넣었다. 가장 힘들던 순간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 제한이 걸렸을 때였다.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재고 관리를 위해 아이와 밤늦게까지 쿠키를 굽고 포장해야 했다. 그러나 그때마저도 나는 좌절 대신 작은 희망을 붙들었다. 소규모 배송이나 온라인 판매, 동네 공방과의 협업 등 새로운 판로를 대척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응원을 받으며 나는 진정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내 심리와 자존감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난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희열이 매일 새벽마다 찾아왔다. 힘겨웠던 시절, 혼자서 흘린 눈물과 좌절도 모두 성장의 자산임을 깨달았다. 이제 가게 현관을 밀고 들어오는 아이의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내게는 최고의 응원이자 행복이다. 성공은 단순한 매출이나 이익의 축적이 아니었다. 나는 이 빵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인간답게, 엄마답게,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까지 다시 세웠다. 행복은 화려한 빌딩. 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우리도 이제 가족처럼 행복한 거지?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엄마랑 네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진짜 가족이야. 두 사람만의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만의 작은 기쁨을 나누는 순간이야말로 그 어떤 시댁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족 모임보다 값지다고 생각했다. 가끔 옛 시댁 식구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내 선택을 못마땅해 했고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삶의 주인은 나, 그리고 아이였다. 단호한 마음과 전문성, 그리고 소박한 꿈이 내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믿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명했다. 내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굳혀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쉼터, 건강한 빵과 함께 이야기가 오가는 사랑빵을 만들어가고 싶었다. 아이의 성장과 함께 빵집도 조금씩 더 자리 잡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레시피를 공개하고 초등학생 대상의 쿠킹 클래스를 기획했다. 동네 아동도서관과 연계해 엄마와 함께하는 빵 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생겼다. 이런 하루하루의 경험이 누구보다 값진 자산임을 절감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다. 과거의 나처럼 가정에서 힘들어하며 눈물 짓는 여성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삶의 가치는 그 누구도 대신 판단할 수 없으며 오직 당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고. 나 역시 상처와 좌절, 절망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건져 올린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을 잃었다고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나는 아이와 함께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 끝없이 성장할 것이다. 나의 작은 빵집은 독립과 치유를 상징하는 새 출발점이자
우리 모녀만의 고귀한 터전이 되었다. 수많은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가슴 벅찬 성공의 순간들을 품은 이 공간에서 나는 오늘도 용기 내어 반죽을 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 니넨시 강렬한 결말, 내 삶을 관통하는 메시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쩌면 너무 파란만장했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고통, 수치스러움, 반복된 절망. 그 모든 순간은 때때로 나를 무너뜨리기도 했고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없는 눈물이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존감과 용기임을 말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생각해 본다. 결혼, 시집살이,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 불의와 싸워야 했던 기나긴 날들, 가족 안에서조차 차별과 모욕을 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남편과 시댁의 냉정한 대우. 한때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았고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던 밤도 숱하게 많았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같은 여자임에도 아무런 위로조차 받지 못한 채 홀로 웅크리고 울던 날들이 스쳐간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은 내 안에 새로운 힘을 만들어냈다. 아이가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고 내 손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새벽마다 내 어깨를 일으켜 세웠다. 한 번은 거울 앞에 앉아 너무 지쳐버린 얼굴을 보며 정말 여기서 끝이어도 괜찮은 걸까? 물었던 날이 있다. 하지만 그때 내 안에서 들려오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그래도 넌 할 수 있다는 내 자기 위로가 치유의 첫걸음이었다. 가장 힘든 터널을 빠져나온 뒤 나는 더 단단해졌다. 세상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내 자신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아이와 나의 소중함을 누가 대신 평가할 수 없다는 것, 내 가치와 존엄은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진실을 배웠다. 작은 빵집에서 시작한 인생 이막. 어느 날 아침 아이 손을 잡고 출근하면서 들이마신 빵 내음은 내게 새로운 희망의 신호였다. 매장에서 손님들의 미소, 그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아이가 구석에서 책을 읽다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이 모든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들이야말로 내가 목말라 했던 행복의 실체였다. 그전엔 겉으로 드러나는 가족, 집안의 체면, 남의 시선에만 매달렸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내 곁을 지키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진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상처받을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다만 더 이상 과거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누군가의 이기적인 요구에 휘둘려 위축되지 않는다. 나의 아픔을 평가하는 건 오직 나뿐이고 내 이야기를 완성할 권한 역시 내게만 있다. 매일 밤 아이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에 앉아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한다. 그동안 흘린 모든 눈물, 쏟아낸 절망, 뒤돌아가고 싶었던 수많은 모른다. 그럼에도 오늘을 온 힘으로 살아낸 나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고 싶다. 지친 밤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수고했어. 충분히 애썼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할 자격이 있어. 아이가 내 곁에서 웃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성장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다. 빵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서 내 작은 진심과 열정이 전해진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한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을 누군가가 오늘도 아프고 힘든 현실에 맞서 때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지치고 있다면
이 말을 꼭 건네고 싶다. 당신의 고통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결코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걸 꼭 믿어달라. 인생에서 작은 변화 한 번이 커다란 변혁의 시작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누구나 서툴고 실패하며 때로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법이다. 하지만 그 모든 나날이 쌓여서 우리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소중한 인연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절대 지금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자기만의 걸음으로 앞으로 한 발짝 더 내딛길 바란다. 엄마로서, 한 여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독립된 주체로서 내린 결론은 이렇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역시 나 자신이며 그 어떤 어려움도 나와 내 아이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나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아니라 내 선택과 삶의 이야기를 내 스스로 쓰고 완성해 나갈 것이다. 나는 오늘도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작은 빵집을 열며 어쩌면 평범한 듯 보이는 이 하루에도 살아있다는 기적을 느낀다. 고통과 시련이 있던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작은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더욱 뜨겁게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를 따라와준 당신에게,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모든 여성과 엄마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믿고 때론 망설임 없이 한 걸음 내디디길. 당신은 분명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는, 그리고 내 아이는 앞으로도 부끄럼 없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차게 나아가려 한다.